양자역학이 첨단 기술과 만나 가져올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양자 기반 기술이 왜 중요한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양자물리학을 접할 수 있도록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그런 기회를 늘리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숨겨진 어떤 질서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저는 이제 양자역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위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게 양자 컴퓨터가 우위에 서 있는 그러한 작업들을 찾아내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의 김재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양대 물리학과 이진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정현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양자역학과 관련된 건데, 저희 프로에서 다룬 모든 주제 중에 가장 어려운 주제이면서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뭐 공중파 케이블 다 포함해서 이런 그 교양과학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던가. 네, 가장 높은 수준의 그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양자역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뭐 양자역학의 그 양자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어떤 의미인지 요거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양자라는 거는 빛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최소 단위가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띄엄띄엄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퀀티티의 양, 그래서 퀀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양자라고 하게 됐는데, 이게 우리말로 넘어와서는 영어에서는 퀀텀 그러면 한 단어지만 우리말로 오면은 한자말에 비슷한 말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퀀텀 미케닉스 이렇게 되는데,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은 뭔가 좀 덩어리 져 있는 양이다.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인 양을 다루는 어떤 물리학이다. 근데 이 양자역학이 태동을 하게 된 게 대략 이제 20세기 넘어오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게 양자역학이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생겨나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좀 개략적인 역사라고 할까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과거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현상들을 설명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거기서 이제 양자역학이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재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어떤 띄엄띄엄한 물리량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과거에 설명할 수 없었던 그 흑체라고 하는 그 이제 물체가 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자의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가 왜 안정하게 그렇게 속박되어 있는가를 기존의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의 운동량이라든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그 원자 모델 이제 기존에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원자 모델, 그러니까 스펙트럼 같은 걸 설명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뭔가 이제 양자역학이 태동되고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네. 사실 흑체 복사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제 좀 가상의 물체죠. 완벽한 흡수체고, 물체를 달구면은 이제 빛을 내는데,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상화된 어떤 흑체라는 가상의 물질을 도입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열을 받았을 때 빛을 내느냐를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기존의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이 안 되던 것을 마침 1900년 12월 달에 막스 플랑크가 대담한 가정을 도입을 해서 빛이 에너지를 띄엄띄엄 가진다. 뭐 이제 이런
가설을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설명을 하게 돼. 보통 이제 그때부터 양자역학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양자역학이 또 수십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 형성된 면도 있고요. 그러면은 양자역학이 이제 그 이전의 역학을 뭐 뉴턴 역학, 쫓겨는 뉴턴 역학 내지는 고전 역학이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둘에? 우선 제일 큰 것은 측정의 문제에 있어서 네. 양자 물리학은 비결정론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은 사실은 라플라스에 이르러서는 뭐 지금 현재 우주의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만 알려주면 우주의 모든 미래를 계산할 수 있다. 네. 또 과거도 다 알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결정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양자 물리학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 물리학에서는 측정을 했을 때 어떤 값으로 측정될지 확률로만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해당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전 물리학은 비선형일 수도 있고 측정은 이미 정해진 값을 읽어낼 따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양자 물리학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양자역학에 대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이제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건데 코펜하겐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주 유명한 게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이 있는데 어떤 실험인가요? 양자역학은 사실은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자라든지 원자와 같은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이 됐는데, 근데 그 코펜하겐 해석을 그 미시세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에만 적용한다면, 그러면 거시세계는 다를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세계는 마치 결정론적인 코펜하겐 해석과 상관없는 그런 이제 법칙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슈레딩거는 그렇지 않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고 미시세계의 그 보편적인 법칙이 양자역학이라고 한다면 혹은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한다면 거시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보편적인 코펜하겐 해석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 자체의 사고 실험은 이런 겁니다.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안에다가 이제 그 방사능 물질,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을 넣고 고양이를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방사능 물질에서 방사능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독극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독극물을 고양이한테 주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장치를 독병을 깨트리게 그렇죠. 이런 장치를 원래는 이제 독병을 깨트리는 거긴 한데 그러한 장치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박스를 닫아 놓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방사능이 튀어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는 관측을 해야지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독극물이 이제 방사능이 나오지 않으면 독극물이 나오지 않고 고양이는 그걸 먹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거고 방사능이 나오면 독극물이 나오고 고양이가 그걸 먹으니까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가 갇혀있는 상태에서 고양이가 살았느냐 죽어있느냐 둘 중에 하나, 보통의 경우에 우리 일상적인 경험은 고양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그 중간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관측을 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고양이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라는 이제 난감한 그런 이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사실은 코펜하겐 해석을 싫어해서 그렇죠.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인데 고전역학에 따르면 세팅한 순간에 고양이 생사가 결정되지만 코펜하겐 해석이 맞다면은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고양이의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섞여있는 확률 분포로 존재하는 그런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반박을 했던 그런 실험인데 사실 이게 미시 세계에서는 실제로 원자, 핵, 양성자나 전자나 광자나 이런 레벨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슈레딩거 고양이 상태가 존재하죠. 그걸 실험적으로 검증하기도 실험적으로 그거를
많이 검증을 해왔습니다. 네. 그것을 어느 정도 거시적인 수준까지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아주 그 물리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또 하나 양자역학하면 사실 그 빼놓을 수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첩과 얽힘이라는 현상인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렵고 테크니컬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한번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좀 이렇게 요약을 하도록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죠. 예. 우선 중첩이 더 큰 네. 현상이고요. 아까 이진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붕괴된 방사능 동위원소, 그다음에 깨진 독약병, 죽은 고양이, 이걸 한 세트로 보겠습니다. 이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한 가능성은 붕괴되지 않은 방사성 동위원소, 깨지지 않은 독약병, 살아있는 고양이, 이 두 가지, 또 다른 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중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각각의 다른 물체들, 그러니까 원소, 독약병, 고양이의 운명은 서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중첩이 돼 있지만 각각의 그 자유도로 보면은 얽힌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붕괴된 방사성 동위원소는 죽은 고양이하고 같이 얽혀 있는 거예요. 있고. 예, 그게 그러니까 얽힌 현상은 중첩 현상 중에 하나인데 여러 자유도가 섞여 있을 때 그 자유도들이 서로 얽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얽힘이라고